자영업 100만 폐업의 현실화. 이게 2025년 한국 경제의 하나의 주제처럼 등장한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자영업 폐업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어렵다. 내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또 자영업 부진으로 좀 연결도 되고 인구 구조 변화도 맞물리고요. 그리고 고용 없는 경제라고 표현해 볼까요? 고용 창출력이 떨어져서 이 70년대생이 대거 퇴직하고 있는데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등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영업의 100만 폐업이라는 표현, 항상 그 폐업이라는 것은 대출과 관련된다, 부채와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된다. 자발적 폐업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이거 폐업하고 다른 사업 해 볼래. 다른 더 좋은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발적 폐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자발적 폐업은 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자영업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내몰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봐야 되지만 부채 문제도 더 두드러지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이 부분도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 3대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동향을 보겠습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19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죠. 어 2,000조에 거의 육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났는데 가계부채 중에서도 약 2,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그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부채 가구라고 표현할게요. 금융부채 가구 중에 연체하고 있는 금융부채 가구가 있고 연체하지 않는 금융부채 가구가 있겠죠. 근데 연체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주로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계대출 연체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금융권에서의 대출 연체율은 장기 평균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험하냐, 금융위기 상황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늘긴 늘지만 그게 갚지 못하는 부채 규모가 느느냐, 그것을 그렇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릅니다. 그런데 전금융권이 아닌 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으로 구분했을 때, 은행이 있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으로 분류했을 때 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이금융권입니다. 근데 은행의 연체율의 경우에는 뭐 위험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는 가계, 차주는 뭐 연체하지 않고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은행, 이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계속 연체율이 이렇게 치솟죠. 연체율이 치솟는다는 것은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어디를 중심으로? 네,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자,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 뭐 기업부채도 볼 수 있고 부동산 PF발 금융부실도 볼 수 있지만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는 비은행권 역시 비은행권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왜 비은행권,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까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을 때 이금융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 등급이나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은행권이 저금리고 이금융권이 고금리인데 누군들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싶겠습니까? 못할 경우 1금융권에서 못할 경우 이금융권으로 내몰리는 것인데, 그죠? 근데 그 이금융권의 연체율이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대출, 적극적으로 다 대출에 의존해서 "이런 비즈니스 해 볼래요?"라기보다는 부채의 악순환, 자영업자가 매출이 충분하지 못하고
매출이 부족하니까 사실 운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마련하거나 원금과 이자 상환하고 보니까 운영 자금이 부족해요. 재료도 사야 되고 인력이 있다면 인건비도 내야 되고 키오스크 도입했으면 월 렌트비도 내야 되는데 그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운영 자금이 부족해.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금융권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운영 자금 마련 대출은 2금융권에서 발생해요. 근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업체가 1월 달에 2월 달에는 사업이 나아졌습니까? 3월 달에는 사업이 나아졌어요? 4월에는 나아졌어요? 나아지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대출받고 또 대출받는 부채의 악순환인 거죠.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 특히 이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요약을 해보고요. 중요한 개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약차주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취약차주는 어떤 개념이냐. 일단 다중채무자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다중채무자란 세 가지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카드대출도 받았어요. 세 가지 종류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그럼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럼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신용등급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면 이들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근데 저신용등급이고 저소득계층이 교집합이 좀 상당 부분 있겠죠. 네, 교집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 이들을 총 취약차주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럼 전체 약 2천조 가량의 가계부채 중에서 얼마만큼이 취약차주의 대출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2천조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출을 의존하고 있는 가구 수가 1,300만 정도 되거든요. 1,300만 가구 중에 몇 가구가 취약차주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면 금액 기준으로도 약 5.3%가 대략 2천조 중에 5%가량이 취약차주의 대출이다. 그리고 1,300만 가구 중에 약 7%가량이 취약차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죠.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 금액 기준으로는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데 차주수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차주들이 많은 가게가 조금씩 대출을 더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로 급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긴급 대출인 거예요.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급하니까 이금융권에 대출받는 거예요. 이금융권에서 급하게 대출받은 차주가 연체할 가능성이 더 높죠. 예, 그게 악순환인 겁니다. 이 취약차주 중에서도 잠재 취약차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잠재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취약차주보다 좀 광의의 취약차주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말씀드려 보면 일단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등급은 아니고 중신용 등급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계층이면 잠재 취약차주에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분류는 이중채무자이면서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대출을 갖고 있다.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거나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등급이면 역시 잠재 취약차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 취약차주가 취약차주가 될 수 있다. 곧 취약차주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취약차주의 분류 기준 안에 들어갈 잠재적인 차주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까지 보면 이 경기가 악화되고 그러면 더 잠재 취약차주가 취약차주로 전락될 수 있겠죠. 보시면 차주수로 봤을 때 17.6%에 달하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24년 4분기까지. 근데 25년 1분기는 더 늘어나겠죠. 잠재 취약차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
차주 중에 17.6%가 잠재적으로 취약차주인데 이 중에 또 상당 비중이 어찌어찌 경기가 악화되고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여정에서 추가적으로 취약차주가 급격히 늘어날 소지도 있겠구나. 이게 가계부채의 약한 골입니다. 굳이 정리를 한다면 2천조 가량의 가계부채가 뭐 터지거나 하는 뭐 그런 금융부실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5% 가량의 이 취약차주의 대출 문제, 부채 문제를 더 면밀하게 얼마나 부실한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그냥 "여기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군이 침투를 해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적군이 침투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요? 병력은 한계가 있는데. 근데 유독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여의도 예를 들어서 양화대교 인근에 북한군이 진입했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그 양화대교 인근에 적군이 진입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어디에 병력을 배치해야 될지를 알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전체가 터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2천조가 마치 터질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 어디가 정말 부실한지를 어디가 정말 약한 고리인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어디를 집중적으로 관리할지 그 대상을 찾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계부채가 문제다. 2천조를 안 늘어나게 하자. 더 줄여 보자.' 그런 식으로 관리했다가는 더 이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대출을 제약합니다. 그냥 무작정 대출을 제약하다 보면 대출을 제약한다고 대출이 안 늘어나지 않아요. 대출이 필요한 차주가 '이 대출 없으면 나 쓰러져.' 하는 차주가 있는데 대출을 제약한 1 금융권이 아닌 2 금융권, 4 금융으로까지 가잖아요. 더 위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그냥 2천조의 문제다. 총량, 규모 면에서의 문제다라고 해 버리면 잘못된 정책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면 그중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어디가 터지는지를 찾아야 거기를 집중 관리하고 그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그게 가계부채 대책 아닙니까? 2천조가 문제라고 보면 2천조 전체가 2천조에서 2,100조로 가지 않도록 총량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의 주장,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이 항상 '맞다. 정답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장들이 함께 교류되면서 가장 적합한 그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어느 정도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도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을 드리는 거겠지만 이게 반드시 맞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로 가겠습니다. 유독 말씀드렸듯이 차주 중에서 자영업자 차주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 취약 차주 중에서도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에서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13.7%나 됩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 차주 중에서는 취약 차주가 7%인데 자영업자 차주 중에서는 취약 자영업자가 13.7%나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로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겠다. 문제점을 찾자 이거예요. 여의도라고만 하지 말자. 여의도 중에서도 어디 있냐. 양화대교 그 인근이구나. 양화대교 그 남단이구나. 그 부분을 찾자라는 거예요. 저의 의견은.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취약 자영업자 차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아까 보여드렸죠. 전체 2천조 가량의 부채 중에 가계부채 중에 5% 가량, 5.2% 가량이 취약 차주의 대출 규모인데 그죠? 근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중에서는 취약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이 11.8%나 되니까 2배 이상인 거잖아요. 그만큼 자영업자의 대출이 심각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거거든요. 폐업으로 내몰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겁니다. 비임금 근로자 추이를 보시면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지금 2024년 말 기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2년 3년에 나름의 정점을 찍고 또 감소세에 있습니다.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 이 숫자를 가지고 25년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1월, 2월 겨울철에 비임금 근로자가 급감합니다. 급감했다가 또 여름에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절성이 있어요. 이게 계절성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월 데이터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걸 그대로 비교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혹여나 24년에서 25년 1월 급감했다고 자영업자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네 이렇게 판단하진 말아주시고요. 그냥 이 추세를 보시고 25년 1월 기준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영업자 구조조정의 과정은 왜 그럴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이죠. 그때의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보다 2024년 기준 줄었습니다. 연체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독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연간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으니까 연체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요? 평균 대출 금액을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감소했지만 연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2,700만이고 자영업자가 한 650만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 취약차주 자영업자 이들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그만큼 지금 이런 상황에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영업자의 부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계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약 2,000조 가량, 1,900조 가량 이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규모가 더 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일부가 자영업자 대출일 텐데 자영업자 대출이 보시면 가계대출도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봐요. 개인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은 그 규모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규모보다 더 큽니다. 2배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이 중에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사업자 대출로서 기업대출 규모의 상당 부분이 또 역시 자영업자의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욱 동시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면 자영업자 대출 차주수로 보세요. 자영업자 사업자 대출도 있고 또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계층도 있는데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차주수로 보면 오히려 가계부채나 자영업자가 짊어진 기업대출 규모는 더 늘진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규모별로 보면 다소 늘고 있죠. 이런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놓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 문제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자영업자가 어디서 연체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비은행 연체율이 심각하다. 은행 연체율은 심각하지 않다. 결국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 자영업자, 그죠? 취약차주 자영업자 이들의 연체율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취약차주 자영업자들이 비은행권, 이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연체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겠고 자영업자 부채 현황을 보면 대출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연체 금액이 11조 가량 됩니다, 현재. 근데 은행권의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 상호금융과 같은 이런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유독 높다. 결국 이런 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가계부채 대책이든 또 기업부채 대책이든 자영업자 대책이든 또 금융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또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3대 금융섹터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데 오늘 이야기가 좀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드립니다. 참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내내 웃을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국면일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재테크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로는 충분히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시는 여러분들께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고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주 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매월 오프라인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뵙고 여러분이 이렇게 불안한 국면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마련해 놨으니까 찾아와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께 좀 더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긴밀한 소통 또 긴밀한 경제 이슈 진단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상호 교환했으면 하는 마음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